이제 지금 가끔씩 만나서 교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은 별로 대단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어려운 말은 아닌데도 그렇구나. 이게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많아서 저는 사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키고 싶었고 또 오늘 계기가 되면은 또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몇 번 더 모실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 본인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자, 제가 기도하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를 또 휘두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의 또 뇌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일체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강사 우리 이창일 원장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장영기 목사님 말씀대로 대학부 때부터 이렇게 잘 지냈는데 저는 그때 친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장영기 목사님이 이제 대학부 리더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자꾸 나오게 하려고 저한테 친한 척 했나 봅니다. 그래서 되게 농담이고요. 하여튼 저는 목동에도 여기 연세필 정신과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번 출구에 연세필 정신과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이제 네트워크 병원이고 저는 강남에 신사역에 개원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목을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어떤 내용을 하는 게 좋겠냐. 근데 절대 대답을 안 해주세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 놓고 제가 이거를 한다 그랬더니 또 막 뭐라고 하시는데 다음에는 좀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정신의학이 현대 정신의학이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이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막 세부적인 얘기보다는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심리학을 또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매스컴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연예인 중에 자기가 무슨 병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황장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연예인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오셨는데 당신이 공황장애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 연예인병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막 진단을 내려가지고 와요. 자기가 공황장애라고. 되게 인기 있는, 요즘에 인기 있는 병입니다. ADHD도 목동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아정신과가 이렇게 성행하는 곳이 이제 강남하고 목동에 ADHD, 그러니까 집중력 떨어지고 이제 성적 올리려고 애들 약 먹이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요. 현대 정신의학에서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영적 모델이다 해서 그러니까 4가지 영역을 놓고 이 4가지 영역을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도 중요하고 심리학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거, 그 사람의 영적인 거, 이것이 다 중요하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 10년, 20년 전쯤부터 나온 얘기고 지금은 많이 보편화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아,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런 거야. 뭐, 그 사람은 저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일단 생각해 볼 때도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 그게 생물학적인 원인인지, 심리적인 어떤 성격적인, 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지, 그 사람의 대인관계 패턴이나 어떤 외부 스트레스 요인인지,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지, 종교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치료의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치료적으로 볼 때도 그 사람이 힘든 거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음의 문제니까 그냥 상담만 해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거는 사람 많이 만나면 해결된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운동 많이 하면 좋아진다, 몸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되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장 목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데 다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네 가지 영역을 전부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뇌의 문제, 요거가 되게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어디 아픈가, 사실 이제 만성적인 질병이 있으면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뭐 기분 좋고 막 힘이 나고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약물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못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술, 담배 문제는 별로 없으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취했을 때는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도 떨어뜨리고 해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 되게 이제 밤에 술 마시고 이제 새벽이나 다음날 오전이 되면 우울, 불안이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죠. 담배도 처음에는 이제 피웠을 때는 이렇게 근육이 이완되고 그래서 좀 편해지는데 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카페인이 되게 이제 커피를 한두 잔 드시는 건 괜찮고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막 7, 8잔을 드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카페인이 중추신경계 흥분제이기 때문에 불안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청소년기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 그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험 전날 잠을 안 자기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를 마십니다. 핫식스나 레드불이나 뭐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절대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문제로 불안증이 없던 사람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끊어요. 카페인도 중독이거든요. 그리고 식욕 억제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병원에서 약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 억제제 중에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그 약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오래 복용하면 만성 우울증이 될 수 있고, 피곤한 거, 뭐 신체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호르몬은 여성들에게 많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그 생리를 하는 시기에는 생리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전부터 생리 시작하기 전날까지 되게 우울감, 불안감이 악화됩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빠졌다. 내가 지난 한 주는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꼭 그걸 여성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언제 생리하시냐? 그럼 뭐 내일이다. 뭐 그러면 좀만 기다리시라. 그럼 다음에 오셨을 때 되게 좋아졌다.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이, 또 산후 우울증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참 이런 신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 못 자는 것도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때로는 기분이 막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게임하느라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고 부모한테 반항을 심하게 하는데,
그 학생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 겁니다. 잠을 자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식사를 잘해야지. 식사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면 이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개원한 지가 14년 됐는데요.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렇게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가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의 문제로 오는 분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다 신체 증상으로 와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울적하다, 내가 참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렇다고 정신과나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정신과에 이제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에 갈 정도 상태가 될 때는 어떤 때냐면, 마음이 힘든 게 몸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힘들다, 가슴이 답답하다, 통증이 온다, 과호흡이 생긴다, 또 잠을 못 잔다, 밥 먹는 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신체적인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뇌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이라고 할 만한 인지나 정서나 행동, 그러니까 생각, 느끼는 거, 뭐 의지나 행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 뇌 기능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마음의 문제고 심리적인 거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이 모두 뇌 기능에서 연유되는 거다. 근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근데 마음은 가슴에 있고 뇌는 머리에 있는데 이게 다른 문제 아니냐. 실제 이제 우리가 뭐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 보시면 뇌하고 심혈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신경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뇌 자체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껴요, 뇌는. 그러니까 뇌에서 문제를 느끼는 게 아니라 뇌와 연결된 장기들, 그게 이제 심장이나 폐나 그런 장기들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이 뇌 기능의 결과다. 요거는 이제 장영기 목사님이 왜 이런 사진을 갖고 왔냐고 그러셨는데 뇌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여기 있고 또 다른 뇌세포가 있는데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되는 어떤 접합 부위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세로토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노레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뇌과학에서 밝혀진 바입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정해 주는 게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고 생물학적인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 증상이라고 해서 가슴 두근거림이나 떨림이나 뭐 답답함이나 또는 과호흡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잠이 뭐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또 식욕이 변화되거나 그럴 때 중요합니다. 효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약 처방을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약에 대한 반응이 너무 명확해서. 심지어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오셨는데 약 드시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세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막 무슨 약을 드렸었지 막 이러면서 이 약이 그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전혀 효과 없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뇌과학이라는 게 아직도 많이 발전해야 되는 거죠. 많이 부족한 거고 점점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면서 더 나아지긴 할 거고, 그러니까 아마 효과가 있었던 분한테는 그 약의 어떤 그 작용 기전이 딱 필요한 분이었던 거죠. 딱 그 부분을 건드려 준 거죠, 약이. 부작용도 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약을 뭐 예를 들어서 4알을 드셔도 괜찮은 약이 어떤 분은 반알을 드시고도 너무 막 예를 들어 졸립다 그러시기도 하고 메스껍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지속 여부도 다양하고요. 보면 그 약물 치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까도 이제 4가지 영역을 보여드렸는데, 약물 치료의 효과는 약에 의해서 신체 증상이 좀 안정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심리학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약에 의해서 안정이 되는 것이 되게 큰 효과가 있다. 근데 자기가 할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광치료, 전기자극치료, TMS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분들 대하면서 이런 생물학적인 어떤 효과들을 보고 신앙적인 생각을 해보면 제가 깨달은 거는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육체가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영혼만 생각하고 이러기보다는 이렇게 균형 있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왜냐하면 영혼 중에 혼이라는 게 사실 심리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제가 뇌와 관련이 있다면 여기 쓴 대로 심리적인 문제를 뇌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니까 이거를 자꾸 특별한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체적인 문제처럼 대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교회에서 함께 걷는 교회는 그렇지 않으시지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또는 뭐 그냥 성도들끼리도 얘기하실 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너무 이게 좀 영적인 걸로만 생각하거나 이게 보이지 않는 문제 그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서 어떤 약이나 뭐 정신과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뇌의 기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위가 아프다, 위장병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병원 가야죠. 그죠?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기도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약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제도 만약에 이것이 뇌의 기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도 하고 뭐 약도 알아보고 뭐 약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신과 의사로 처음 약 처방을 하면서는 굉장히 그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두 번째 측면을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과거에 트라우마, 그러니까 심리적 상처가 있었는지, 성격적인 특성이 어떠한지, 인지 기능이 좋은지, 뭐 자기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자존감이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발달 단계도 중요해서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청소년기라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독립을 할 수 있는가, 또 정체성이 확립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청년기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성 교제를 통해서 이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 장년기라면 그러니까 내 삶이 생산적인가, 뭐 자식이 있는가, 또는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가,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노년기에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느낌이 있는가, 이렇게 통합된 그런 느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적인 거에서 특히 강조할 부분은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양육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 경험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유전적인 거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건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보면은 어릴 때 이제 상처받았던 기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뭐 심하게 맞았던 거. 근데 가끔 듣고 보면 우리가 이제 체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체벌을 한 적이 있고, 아이에 대해서 아들 둘이거든요.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적이 있지만 이게 좀 그런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상처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최근에도 오셨던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애인을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가 여성분인데 남자가 자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뿐 아니라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막 칭찬을 막 해주는데, 이 여성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부모님한테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비난 듣고 그냥 지적하고 혼나고 그런 것만 당하다가 그런 애인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냥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어릴 때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런 경험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자존감을 형성해주고, 긍정성,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유연한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를 만나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적응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위니콧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이거든요.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홀딩 엔바이런먼트와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듬어주는 환경이다. 다른 말 안아주는 환경이다. 포용적인 환경.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만한, 항상 나의 편이 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존재로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잘만 대해주면 사람이 이제 또 성장하는 게 없잖아요. 적당하게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힘든 부분을 좀 안겨줘서 과제를 주고 그 아이가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도 부모는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러니까 부모 역할에 대해서 자꾸 배우고 더 발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위니콘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이 저는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적절한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라는 게 최적의 좌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먼저이시지만, 그러니까 최고의 양육자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제 각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든가, 또 어릴 때 또는 커서도 과거에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는 경험이니까 그것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강조할 부분은 적절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참고 그냥 견디고 그러는 경향이 있으신데, 감정은 이렇게 내버려 두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 쌓여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폭발하거든요. 그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증상. 그래서 감정은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감정 표현을 할 때 이성의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가 날 때 그거를 화를 내는 방식이 이제 대개는 뭐 언성을 높이거나 뭐 욕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집어 던지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뭐 예를 들면 표정이 바뀌거나 그런 식의 표현보다는 말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어떻다. 내가 지금 당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다. 당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서운하다. 이렇게 말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감정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행동 동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질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감정이 컨트롤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을 컨트롤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병이에요. 여기 이제 써놓은 대로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울증이 왜 병일까? 사실 돌아보시면 마음이 우울하고 뭐 슬프고 그거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이제 노년 인구가 많아지셔서 그런지 이제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분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이제 혼자 남으시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신 거는 당연한 감정이다. 우울하신 게 병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병이냐 하면 슬픔이 생각을 지배할 때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행동을 결정할 때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알잖아요. 이렇게 머리로는 뭐 이거는 이런 게 옳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슬픔을 지배하면 우울증으로 진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항상 슬픔이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각을 지배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예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이제 우울증이 있으신 분은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많이 우울하다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방문하시고 두 번째 방문을 이제 일주일 뒤에 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막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일주일 사이에 뭐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회사에서 승진이 됐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승진되는 거는 그래도 축하받을 일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사람이 다 축하한대요 자기한테. 근데 자기는 승진되고 나니까 지금도 힘든데 승진까지 돼가지고 이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아랫사람 이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나는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보다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게 이분은 이제 그분 나중에 좋아지긴 하셨어요. 좋아지고 나면 또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그 감정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되지가 않고 그게 병입니다. 불안증도 마찬가지고 모든 심리적 질환이 이런 순서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어떤 통제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창조 질서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를. 그리고 그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게 병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이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했죠. 근데 인간이 반역하면서 이 관계가 깨지면서 결국에는 자연도 인간을 반역하죠. 그러니까 이런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이 타락이고 죄이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병도 그런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정신치료, 상담,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행하는 거, 운동하는 거, 춤추는 거, 음악, 뭐 예를 들어 악기 연주, 미술, 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가족과 관계, 친구 등과의 관계, 그리고 취업 문제. 요즘에 진짜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취업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여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지원할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는 않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몇 번 떨어지고 나면, 이제 얼마 전에도 오신 분이 얘기가, 원서를 되게 여러 군데다 넣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분이 드는 생각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그렇게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다운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뭐 많이들 얘기하시죠. 이렇게 돈이 없거나 또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취업이 안 돼도 어떤 분은 또 내 친구들이 다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또 그냥 잘 견디시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진짜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오신 어떤 분인데, 그분은 하여튼 계속 그냥 돈 문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연세가 막 60대이신데,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막 그러세요. 어느 날에 이제 일주일 전에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다. 그래서 아유, 힘드시겠다고 막 그랬는데, 말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집 있는 것도 이렇게 팔려면 양도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은 못 팔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 주소를 봤더니 방배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죄송한데 그 집이 시가가 얼마 정도 되시냐 그랬더니 15억이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사람이 참 다양하구나. 그분이 얘기가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잘 살아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취업이다, 뭐 돈 문제다 이런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기에는 진짜 절대적이고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거의 항상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죠. 애인하고 이별하고 그러면은 우울해집니다. 저한테 오시는 어떤 지금 몇 년째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이별할 때마다 와요.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한 게 이렇게 금방 또 사귀시더라고요. 이별을 해가지고 한두 달 다니세요. 약도 드시고 뭐 자기 너무 괴롭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안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새로 사귄 거예요, 남자를.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오랜만에 오시면은 또 헤어지셨냐고 이제 물어보면 맞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별이 아무래도 직장 내의 갈등, 그죠? 보면 직장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고, 예, 대개는 사람 문제 때문에, 예,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부부 갈등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제 생각에는 기혼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부부 관계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실패, 사실 이거는 이제 관계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 보이시겠지만, 예, 보면은 시험에 실패해가지고 우울해서 정신과에 오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 대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시험에 이제 실패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원래 그런 아버지였어요. 항상. 예, 어릴 때부터 닥달하고 괴롭히고 뭐 잘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이제 열심히 아버지를 따라온 건데 이제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니까 예, 아버지도 이제 실망하고 독서를 퍼붓는 거죠. 아들이 이제 그거를 못 견디고 집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오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사람이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뭐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럴만하다, 이거는 힘든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힘들 때 되게 오시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제가 그저께 뵌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연세가 있으신데 하여튼 이제 알만한 아주 꽤 잘 알려진 어떤 브랜드의 회사 사장님의 사모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막 얘기하시지만 이분도 보면 결정적으로 병원에 오신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들 아니 그 회사야 뭐 얼마나 유명한 회사고 몇십 년 된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님이면 뭐 그 다 빼돌린 거 아니냐 재산 아들 저기 미국에 집 사놨다던데 그거 맞지 않냐.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전세 자금까지 그 저기 기업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나 앉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영모기지론 이렇게 지금 집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뭐 다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다들 그냥 자기네끼리, 저기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관계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이라고는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어릴 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관계가 합쳐져서 관계들이 어떤 총합에 의해서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도록 창조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이게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은 참 없잖아요. 이게 보면 저는 요즘에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 중에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거를 애완동물과의 관계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사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거기에서의 어떤 그 상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다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보면 우리 인생이란 게 불완전한 관계의 연속이잖아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사람에게는 사실 완전히 충족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한 충족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잘 지내야지 편안하게 화목하게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문제없이 근데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분은 뭐 애인, 또는 뭐 아니면 뭐 가족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 자식, 다른 가족들, 친구, 동료, 직장 동료, 뭐 타인들. 보면 이 순서대로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이 옳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적어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세요.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 안수 집사님이, 그 남편인 안수 집사님이, 되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주 인정받고, 뭐 하여튼, 뭐 아프리카도 나가시고, 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하고 아주 잘 지내셔서 그냥 칭찬 많이 듣는 분인데, 어느 날 이분하고 이제 교회를 가시다가 길에 이제 노숙자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가가지고 노숙자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숙자 얘기를 막 들어주면서, 아이고, 힘드시겠다고,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계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들어주고 힘내시라고 그러고 이제 뭐 돈도 좀 지어주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내가 남편한테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거예요. 당신 저 노숙자한테 신경 쓰는 거에 10분의 1만 나한테 신경 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불면증, 우울증으로 이제 오래 다니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의 우울증의 원인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 부인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버럭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냥 야단치고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맨날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가서는 타인들과는 아주 잘 지내는, 막 인정받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먼 사람을 챙겨주는 게 더 어렵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멀리 있는 뭐 아프리카에 난민들을 도와주고 거기에다 기부를 하고 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고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어떤 봉사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아시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잘해줘도 칭찬 듣잖아요. 그죠? 근데 배우자한테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죠. 서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에다 붙여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챙겨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준 거죠. 근데 우리가 옆에 붙여준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자꾸 신경 쓰는 게 신앙적으로도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부부 치료, 가족 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영적 측면은 뭐 목사님이 다 설명을 잘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건 이제 정신의학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성, 자아 초월성,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해당됩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뭐 불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어떤 분은 명상하니까 되게 우울증이 좋아졌다 그러기도 하고 무당도 오시고 뭐 점쟁이도 환자로 오시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뭐 다양해요. 뭐 비구니도 오시고 비구니 오시는데 뭐 이렇게 수련 기간이라고 수양 기간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또 근데 그 기간에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면제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신부님도 오시고 뭐 그렇습니다. 점쟁이는 기독교인 중에도 하여튼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그냥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데 점쟁이 찾아가서 그냥 물어봤다 이렇게 멋쩍어 하면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영성이라는 게 인생관이나 가치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잘 이루어지면. 근데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영성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안정이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것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어도 참 다양합니다. 이 수준이란 거는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영적 경험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회나 새벽기도나 교회 청년부 활동, 전에 어떤 분은 이제 부흥회를,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약을 못 끊고 이제 오래 드시는 분이었어요. 한 4, 5개월 이렇게 드시고 계셨는데, 약을 줄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병원에 이제 꼬박꼬박 오시다가 늦게 오셨어요. 이제 어떻게 그러셨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부흥회를 3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약을 안 먹는데도 괜찮더라.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또 안 좋아지더라. 이게 효과가 이제 길게 가는 분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길게 가는 분도 있지만 좀 일시적인 분도 있고, 새벽 예배가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좋아졌다. 근데 이제 그 얘기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직장 다니시니까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하여튼 할 때는 좋고 안 할 때는 안 좋고 그래서 제가 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아침 묵상은 교회 안 오고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영적인 것들을 채워가면 그런 부분은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좋아지신 분도 있어요. 전주 사시는 분인데 치료를 한 6개월쯤 받다가 갑자기 안 오셨는데 이제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분 얘기가 자기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는 야간 먹고 아주 잘 살고 있다. 고맙다. 그러면서 머니까 이제 전화로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적인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건 생물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사회적, 영적 모델이었는데, 심리사회적인 걸 이제 합치면 이게 이제 혼인 거잖아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육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이 그림이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교수님은 전에 이제 제가 기독 정신과 의사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니까 이거 쓸 때는 자기 이름 좀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가만 보시면 육보다는 혼이 더 고차원적이죠.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리고 혼보다는 영이 더 높은 차원이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이 육이 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혼 안에 있다는 말이 육은 혼에 의해서, 그러니까 혼을 정신이라고 하면 우리 정신에 의해서 육체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다 알죠. 육체의 문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거의 다 알죠. 그러니까 육은 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육체가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일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마찬가지예요.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이 더 높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우리의 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정신이 우리 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육이 혼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의 일부는 육인 거예요. 그 말은 육체가 병들면 그러면 정신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심하게 병들면. 근데 정신이 강하면, 정신력이 아주 강하면 많은 육체의 문제를 또 이겨낼 수 있죠. 예, 더 큰 개념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육체도 중요합니다. 혼의 일부여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이 영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지만 영의 일부가 정신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면, 심각해지면 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 중에 이분이 너무 심각하다,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시면 이게 좀 신앙생활도 절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분들은 새벽 예배 가지 마시고 부흥회 가지 마시고 수요 예배 가지 마시고 주일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오시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건강해지시면 괜찮지만 근데 영이 강력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정신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영혼 육의 이런 어떤 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한번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은 강의 아니거든요. 아까 관계 우선성 말씀하셨는데 배우자, 자식, 다른 가족. 그럼 부모님은 다른 가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 자기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리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더 중요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야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형제보다 뭐 시부모님이 더 중요하신 분도 있고 또 장인 장모님이 중요하신 분도 있고 또 아니면 형제보다 친구인데 더 중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각자 자기의 주관적인 거죠. 친밀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배우자는 그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배우자가 있는데 뭐 애인이 있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무리 애인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아주 다양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공황장애 있잖아요. 네. 공황에만 가면 비기태가 들어있는 게 공황장애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항이 아니라 공황인데요. 공황인데 공황은 정확하게는 이 공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심각한 불안. 그게 공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황은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지진이 난다. 그러면 공황에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공황입니다. 근데 공황 장애는 이유가 없는데 공황이 반복될 때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공황이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불안이 있는 분도 공황이 있을 수 있는데 공황 장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애인이 2달에 한 번씩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원장님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글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몰라요. 뭐 딴 애인이 생기면 바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 공황장애를 겪게 되는 주요한 그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공황장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없는데 공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는데 불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공황이 생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울감이 있다가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공황이 생겼다. 그러면 공황장애라고 안 하고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흔히 표현하시는 그런 사례가 뭐냐면 어느 날
편안하게 있었다.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야구 중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럽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급실로 뛰어간다. 또 어떤 분은 잠을 자다가, 무슨 악몽을 꾼 게 아닌데, 잠을 잘 자다가 새벽에 뒤척이다가 눈이 떠졌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과호흡이 생겨가지고 죽을 것 같았다.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데 불안이 극심한 게 공황장애입니다. 근데 뭐 이제 조금 원인을 얘기를 하자면 흔히 공황장애는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성취지향적인 사람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일 중독이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 뭐 잠 안 자고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이게 그런 불안이라는 게 신체적인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체 상태도 안 좋죠. 굉장히 피곤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근데 막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성취지향적인 사람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은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낮밤이 바뀌는 생활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무리한 어떤 스케줄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고 뭐 곤두서 있고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사업가도 많고 공황장애가 굉장히 이렇게 좀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공황장애가 많습니다. 뭐 좁은 공간에 가면은 그렇다든가 뭐, 네. 뭐 비행기나 뭐 네. 타면은 그렇다든가 네. 뭐 그런 경우가 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황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원인이 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에 갔을 때 불안이 올라갈 때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해서 폐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공포증이 생긴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황장애랑 다른 점이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좁은 방에 들어가면 이러다가 나 불안해지는데 또 이제 흔히 얘기하시는 게 MRI 찍을 때, CT 찍을 때 막 갑자기 불안해지고 또 이제 흔히 마스크팩 하실 때 여성분들이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올리면 이제 눈도 뭐 가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숨 쉬는 게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죠. 근데 공황장애하고는 조금 다른 하지만 그건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폐소공포증.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뭐 폐소공포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치료를 할 때 약물 치료로 그럴 때만 불안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오시는 분인데 뭐 공황장애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폐소공포증도 있는데 다음 주에 뭐 뇌 MRI를 찍기로 했다. 근데 아무래도 걱정된다. 약 좀 달라. 그러면 이제 필요시약을 드리면 약 하나를 먹고 그냥 들어가면 또 괜찮고 뭐 그런 약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공포증은 그 경험을 자꾸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주 그 본능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황이 힘들고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걸 잘 못하면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공포증이 있는 분은 그걸 점점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폐소공포증 있는 분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면, 비행기도 그렇고,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한쪽에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비행공포증 연구소라고 이제 비행공포증 있는 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게 방이 한 평쯤 되는 거죠. 한 평. 되는 완전히 막힌,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딱 막힌. 그래서 거기에 가둡니다. 약속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계시라고 하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신 다음에 딱 가둡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4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개는 이제 단계적으로 해요. 뭐 치료자도 같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문도 열어놓고 뭐 그랬다가 치료자가 같이 있고 문 닫고 치료자가 문 밖에 서 있고 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적응하도록.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자꾸 이제 피하다 보니까 점점 두려움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경험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선생님, 대입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잠깐만요. 대입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육체의 병으로 가서 어떤 약물을 치료를 하면 긴장을 안 하게 하고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약은 대개는 신체 증상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험 보는데 그냥 걱정되고 그래서 뭐 힘들다 그러면 뭐 약 드실 필요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전날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자가지고 뭐 첫 번째 대입 시험을 쳤는데 완전히 뭐 망쳤다. 잠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재수할 때는 뭐 약을 먹어서라도 잠을 자게 하거나 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증상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호흡이 어려웠다. 그러면은 불안을 낮추는 약을 드리죠. 그러면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약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죠. 예. 잠을 못 자는 게 뇌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죠. 그게 생물학적인 요인인지 심리학적인 부분인지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지 영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 부분을 교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불면증은 제일 흔한 사실 문제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불면증으로 약을 드시는데 처음에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그냥 수면제만 받으세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지시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오시거든요, 정신과에.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고 불안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건데 수면제만 자꾸 드시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저기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왔더니 그 약이 저희가 뭐 항우울증 이런 거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뭐 우울증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런 약을 주는데 먹으면 잠을 잘 자요. 그게 예를 들면 항우울제 부작용으로 잘 주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근데 이제 항우울제 처방할 때 이제 저는 뭐 그분이 왜 처방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상담 중에 이게 우울감이 조금 있으셔서 항우울제가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처방을 하셨나 보죠, 뭐. 예. 그거는 그런 약을 먹을 때 계속 먹다가 약을 못 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약을 좀 줄여주면 줄인 약 먹고 잘 자요. 그럼 적게 드시는 게 낫죠. 예. 근데 이제 약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제가 약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뭐 약을 드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시니까. 근데 보면 항우울제도 있고 뭐 항불안제도 있고 그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습관성에 대해서 뭐 의존성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대개는 항불안제를 굉장히 많이 복용하거나 특히 이제 의사 처방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걱정할 필요가 있지만 항우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항우울제 중에 의존성이 있는 항우울제는 없어요. 네, 항우울제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른 내과나 외과 같은 데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은 저기 약봉지에 약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무슨 약인가 네네네네. 정신과에서는 병원에서 약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르니까 너무 궁금해요. 물어보세요. 그거는 처방전을 달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 약이 없거나 또 어떤 분은 이제 처방전을 요구하셔서 또 처방전을 드리는 분도 있는데 그냥 병원에서 약을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면 처방전을 인쇄를 해드리거든요. 아니면 약 이름을 가르쳐 드리거나 그거는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권리이시고 또 어떤 딴 병원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뭐 같이 드시는 약이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설명을 해주시려면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달라고 하시면 안 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거는 뭐 조금 뭐,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정신과가 좀 독특해가지고요. 보면 이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정신증이라고 해서 환청이나 뭐 피해망상 이런 걸로 이제 오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스스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이런 것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잘 못하실 만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신과는 원내 처방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약분업 예외과예요. 정신과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런 게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그게 약값이 싸거든요. 그게 이제 뭐 조제료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는 게 더 싸요. 전체 치료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정신과에서 원내 처방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근데 원칙은 그런 거는 다 가르쳐 드려야죠. 네.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심사평가원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막 찾아봤더니 다 항공이라고. 아, 그러시면은 뭐 그 의존성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크리스찬은요 아무래도 좀 우울감이 있다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한테 가면 성령충만하면 된다. 아까도 영이 미니까. 그럴 때 어떻게 조언을 저는 이제 그런 상담을 또 많이 할 상황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이제 기독 정신 의사로서는 네네네. 어떻게 조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물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치료로 뭐 약이나 뭐 다른 치료를 이렇게 하는 거는 혼자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약물 치료 같은 건 특히. 근데 나머지는 스스로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기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시고 근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더 나빠지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4가지 영역을 다 골고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하나만 이걸로만 설명하고 그러니까 보면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신과에 오시는 분 중에. 그게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시는 게 막 의지로 극복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신앙심으로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병원을 왜 가냐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이미지로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완적인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약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의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신과 의사가 됐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도 노력하시면서, 근데 생물학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시는 분 중에 뭐 권사님들,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하여튼 하나님 잘 믿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가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전도도 하고 또 믿는 사람이 이제 왔을 때는 기도도 하시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가끔 그러세요. 어떤 권사님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고 새벽 예배 열심히 가시고 열심히 부흥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런데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는 아니시지만 그래서 하여튼 다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노력도 하시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약도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막 무겁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간다. 그럴 때 무릎에 대한 약을 먹으면서 교회를 가는 게 더 현명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약 안 먹고 내 힘으로 해야지 그러다가 계속 교회를 못 가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저 주변에도 그렇고 가고 싶은데 약간 기록으로 남을까 봐 그렇게 이런 걱정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좀 그쵸. 예. 그런 부분 진짜 그런 기록으로 남아서 뭐 나중에 보험이라던가 뭐 인사를 할 때 인사과에 계속 뭐 연락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진짜 연락이 가능한 건지 일단 이제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인데, 거짓인 부분은, 직장이나, 뭐, 심지어는 이제 결혼할 때 뭐 문제가 되냐, 뭐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뭐 직장 상사나 뭐 사장님이나 또는 입사 시에 그렇게 해서 남들이 내 진료 기록을 보고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니까. 근데 보험에서 보험 가입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보험 가입할 때 물어봐요. 이게 가입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요즘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자살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또 충동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서 자살해가지고 예를 들면 종신보험 같이 그냥 돌아가시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이 나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질문에 최근 3년 이내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받은 적이 그런 식의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이제 보험금이 많이 나갈 때는 그동안의 진료 기록을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는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는 건 아니에요. 보험사가 들이밀어요. 당신은 이 보험금 받고 싶으면 여기에 서명해라. 동의서가 뭐냐면 당신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겠다.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가끔은 그게 없이도 해서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어떤 분한테는 뭐 그런 걸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치료받고 5년 뒤에 그러면 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냥 보험 적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어떤 분은 이미 보험 다 들어놨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냥 그래서 그런 개인 보험 드는 거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도 뭐 안 되겠다 그러면 일반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적용을 안 합니다. 건강보험. 그러면 기록이 안 남죠. 기록이 안 남는다는 말이 그냥 그 의무 기록으로 병원 안에는 남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연결해가지고 뭐 건강보험 공단에 알아본다든가 이런 기록은 하나도 안 남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워낙 비싸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 적용을 합니다. 의외로 보험 적용을 많이 하세요. 거의 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 중에 뭐 한 80%, 90%는 하시는 거죠. 물론 그것도 딴 과에 비하면 일반 환자가 되게 많은 거지만 특별한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판사, 경찰, 국정원. 경찰은 약간 좀 이렇게 말들이 좀 다양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보겠다고 했다가 뭐 좀 반발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 판사, 국정원 이런 종류의 이렇게 국가기관 그런 데 취업하시려는 분은 기록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 중에 전에 이제 사법연수원 다니시다가 판사 임용이 되시는데 면접 때 서류 보더니 정신과는 왜 다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소견서 띄워오라고. 그래서 이제 진료 받고 소견서 띄어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전에 근데 이 법조계 사람들이 하여튼 많습니다. 법조계 사람들이 강박증으로 많이 옵니다. 이게 보면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꼼꼼하게 하시는. 근데 법조계
그러니까 전에 한 번은 그 사법연수원에 현재 같이 있으신 분 3명이 다니신 적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 그럼 간호사 보고 그 스케줄을 부딪히지 않게 해라. 만나면 서로 좀 뻘쭘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으로 많이 하십니다. 예. 국정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좀 특수 기관은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보험공단에는 남아있게 됩니다. 보험 적용을 하면. 예.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대개는 그렇게 필요한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 보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아유 뭐 정신과 나도 가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오시는 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예. 점점 그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 대해서. 예. 우리가 그 예전에야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잘 아시지만 그 진짜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예, 육체적인 게 중요했다면 갈수록 정신적인 것들이 중요하고 행복이나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아, 예. 저희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는 가족이 많거든요. 저희 아이도 중1이 되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아이를 대하는데 저희 엄마들은 혹시 그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면 아이들 키워보셨습니까? 예. 저는 고등학생 둘이 있는데 지금 예.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키워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되게 그게 빠르면 초등학교 5, 6학년도 있지만 뭐 늦으면 중학교 1, 2학년 이 시기에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게 이제 호르몬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반항하는 게 이게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갑자기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근데 그런 어떤 그것도 이제 말하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변화인데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얘가 이전과 다른 어떤 강한 반응을 보일 때, 강한 어떤 반항을 할 때 이것이 사실은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만 훨씬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랑 그렇게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얘 상태가 지금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그런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이 시기의 독특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그 시기를 좀 지나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를 너무 막 강하게 붙잡아서 그 당시에 꼭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주기만 해도 스스로 안정을 찾는 되게 이제 중학교 2, 3학년 또는 뭐 고등학생이 되면은 훨씬 안정이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중고등학교 때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예,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아이한테 이렇게 경쟁을 자꾸 부추기게 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을 부모가 그냥 다 따라가기보다는 너무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자꾸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엄마시니까 이제 되게 그런 문제들이 아빠보다는 엄마하고 더 갈등이 많은데 일단 엄마로서는 중요한 게 아이를 나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문제를 내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동일시해서 아이가 뭐 잘 안 되고 뭐 이럴 때 자기 문제처럼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약간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이게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자꾸 내 문제로 이렇게 끌어안고 그런 것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아빠들이 하여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아들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아들이면 아빠의 도움이 없이 아들을 잘 키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많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그 양육이나 이런 데에는 뭐 워낙 관심이 많고 관심이 지나쳐서 문제지, 대개는 뭐 충분하시거든요. 오히려 그걸 이렇게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아빠들은 자꾸 그걸 이제, 요즘 아빠들은 좀 덜 그러긴 하지만, 많은 아빠들이 이렇게 그 아이의 문제를 엄마에게만 자꾸 맡겨놓고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뭐 여자아이, 딸들도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아들들은 아빠 도움 없이 엄마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춘기 때는 기본적으로 아들들이 엄마를 무시하거든요. 엄마 얘기를. 이 여성,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남성성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때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엄마가 약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엄마는 잔소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폄하하는 게 잘못된 거고,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달라질 텐데, 근데 그 시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얘가 미성숙하니까. 근데 그거를 잡아주고 같은 남자로서 이끌어주고 그러는 역할을 하기에는 아빠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부부가 애를 같이 키우는 게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 혼자서는 잘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상의하고 맞춰 나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육이나 뭐 가정이나 뭐 부부나 이런 건 워낙 중요해서,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하나하나가 진짜 몇 시간짜리예요. 사실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중요하고 드릴 말씀도 많은데,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거를 그냥 설명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 다음. 근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움이 많이 되셨죠? 소리를 좀.